아니,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자 잔뜩 화가 난 중국 연예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나름 국민 첫사랑으로 유명한 배우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경호원을 대동해놓고 되려 민망해진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 브라운이에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여자가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직업 얘기라면 어쩌다 경호원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운동과 격투기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셨고 오빠들은 모두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운동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항상 오빠들의 친구들이 드나들었어요. 대부분 오빠들처럼 운동선수 출신이었죠. 특히 제일 큰 오빠 마이클의 친구들은 거의 매일 우리 집 마당에서 같이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늘 오빠들과 놀고 싶어 기웃거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오빠가 있었어요. 이름은 제이슨이었죠. 제이슨 오빠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운동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제이슨 오빠를 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이슨 오빠가 경호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순간 별다른 고민 없이 저도 경호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땐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다행히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덕분에 체력도 좋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훈련받고 실력을 쌓아가다 보니 미국 내 업계 최고로 꼽히는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드디어 제이슨 오빠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제이슨 오빠에게 제 마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제이슨 오빠는 어느새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아쉬움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일 뿐이죠. 아무튼 경호원 생활은 재밌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일 자체도 제게는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 육체적으로 버거운 점은 없었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꽤 자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거든요.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으셨어요.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본업에 매진하고 계셨고 오빠들은 모두 다른 주에서 살고 있어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경호원 일을 잠시 그만두고 어머니의 가게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뤄낸 가게를 한순간에 닫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대신하다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평범한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경호업체의 팀장님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팀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힘이 넘쳤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팀장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팀장님은 아주 좋은 해외 출장 경호건이 들어왔다고 하셨대요. 수당이 꽤 높은 편이라 제게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어떤 일인지 물어봤어요. 팀장님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의 한국 출장 경호를 맡는 일이라고 해요. 5박 7일이라는 꽤 긴 일정이었죠. 순간 의아했어요. 중국 배우인데 왜 미국 경호팀에게까지 연락이 온 걸까요? 그 궁금증을 팀장님께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국 배우 측에서 할리우드 스타급 경호를 원한다고 해서 미국 에이전시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돈을 준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한번 고려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중국 배우 경호가 끝나고 하루 쉰 뒤에
미국 인플루언서의 방문 일정도 있다고 해요. 그 일까지 연달아 하면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팀장님이 제시한 금액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정말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잠시 계산을 해보니 그동안 가게 문을 닫고 일을 나가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나서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경호원으로서의 제 실력을 믿었지만 오랜만의 일이라 걱정도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가게를 또 비워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그동안 가게 일로 고생한 저를 또 일하러 보내는 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여행은 못 보내줄 망정 더 큰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한국에 가서 하루 비는 일정도 있으니 그때 여행도 즐기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기회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시다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경호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긴장감과 책임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팀장님께 연락드려 일을 하겠다고 전했고 팀장님은 기뻐하시며 곧 세부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인 만큼 잘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당장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경호 업무인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해야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중국 배우길래 이렇게 대단한 경호팀을 요구하는 걸까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우는 중국에서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여배우였습니다. 이름은 리우이페이였죠.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외모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리우이페이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니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대박을 쳤더라고요. 로맨스 드라마부터 액션 영화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작품에서 빛나는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특히 그녀의 최근 작품인 별빛 아래 우리는 중국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SNS에는 그녀의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고 팬들의 열광적인 댓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팬은 리우이페이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뎠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녀의 영향력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니 이번 한국 방문에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가 갔어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기 연예인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엄청난 화제가 되곤 하잖아요. 특히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라 더욱 그럴 거예요. 리우이페이 정도의 톱스타라면 한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팬들이 공항에 운집할 수도 있고 숙소 근처에서 대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경호가 필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잘 모르긴 했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스타를 경호하는 데다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라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전에 할리우드 스타들을 경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결국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다 문득 한국에서의 일정이 궁금해졌어요. 리우이페이가 어떤 활동을 할지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연관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땐 보안이 철저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엔 제 자유시간은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정도 시간이 난다고 했으니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생각도 했죠. 한국의 유명한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볼지 아니면 한복을 입고 고궁을 둘러볼지 이것저것 검색해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냥 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5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리우이페이를 경호하고 나면 꽤 피곤할 테니까요. 게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인플루언서 일정이 있으니까요. 결국 자유시간에는 호텔에서 푹 쉬기로 했어요. 피로를 풀고 다음 일정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다 보니 출발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가방을 꾸리면서
이번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제 동기 사라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사라는 저와 함께 경호원 교육을 받았고 이번 한국 출장에 동행하게 된 친구예요. 사라는 어깨에 맨 가방을 들썩이며 들뜬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이 가득한 게 보였죠. 저도 반가운 마음에 사라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사라가 제게 물었어요. 하루 비는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고요. 저는 별 계획 없이 그냥 쉬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사라는 놀란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한 게 놀러 가는 것 때문이 아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사라는 자신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비는 시간 동안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볼 거라고 했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도 보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도 구경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볼 계획까지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에게 그건 하루 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라며 웃자 사라는 그래도 한국에 간 김에 최대한 꽉꽉 채워서 알차게 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사라는 여전히 신나하는 모습이었죠. 한참 자다 깨다 기내식을 두어 번쯤 먹고 나니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다는 실감이 났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바로 업무 모드로 전환했어요. 중국 배우의 입국 일정부터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녀보다 먼저 공항에 도착해 대기해야 했죠. 공항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출국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한산한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북적거리는 공항의 모습과는 달랐죠. 혹시 너무 일찍 도착한 건가 싶어 시계를 확인해봤지만 예정된 시간이 맞았어요. 아마도 공항 측에서 통제를 미리 해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라와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업무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래도 경호 업무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칫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민해져야 하거든요. 동시에 이런 대규모 경호를 처음 해보는 터라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멀리서 중국 배우 일행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중국에서 데리고 온 경호원 숫자만 해도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같은 현지 경호 인력까지 더해지니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사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중국에서 국민 첫사랑이라더니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대통령 경호 수준 아니냐고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대단한 스타인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리우이페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실제로 보니 화면에서 본 것보단 좀 아쉬웠어요. 성형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얼마 후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그는 절대 팬들의 손이 리우이페이의 몸에 닿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한 번 있었던 사건 때문에 리우이페이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저기 더듬는 사람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였죠. 그래서 팬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미리 준비한 대로 리우이페이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인간 방패를 만들었죠. 중국에서 온 경호원들과 우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 그녀를 감쌌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예상과 달리 평소의 공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팬들의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인파도 보이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대부분이 중국 기자들 뿐이었습니다. 팬보다 우리 경호원들이 더 많아 보일 정도였죠.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사라와 눈을 마주쳤어요. 매니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사전에 공항 측의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극비 사항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죠. 그래도 경호를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사라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준비한 대규모 경호가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평온했거든요. 그나마 있던 극소수의 팬들도 멀리서 사진을 찍는 정도에 그쳤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팬들이 몰려드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우이페이가 먼저 팬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죠. 리우이페이는 갑자기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놀랐죠. 아까 매니저가 절대 팬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어요. 리우이페이는 팬들에게 꽤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팬들과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리우이페이가 사인을 하고 셀카를 찍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보통 연예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듯 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을 때 사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마도 리우이페이가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했죠. 워낙 사람이 없으니 누군지 궁금해하며 기웃거리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했어요. 처음엔 리우이페이가 선글라스에 후드까지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 후드도 벗고 선글라스까지 빼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얼굴을 최대한 드러내려는 듯 했죠. 매니저는 초조한 듯 시계를 자주 확인했어요. 아마 다음 일정이 있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리우이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릿느릿 팬들과 교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공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이페이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죠. 먼저 사진 찍기를 자청하기도 하고 사인도 더 꼼꼼히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호팀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사람이 모일수록 경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매니저는 당황해서 리우이페이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사실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구경했고 몸에 손을 대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팬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이라 그런 것 같긴 했지만 모두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공항에서 빠져나왔고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지만 곧 경호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중국 경호원 리웨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중국에서 리우이페이가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 있는 배우인지 강조하면서 한국 팬들도 많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중국 경호원도 동의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공항 측에서 배려를 해주고 보안을 해줘도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프랑스 경호원인 피에르가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리우이페이를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웨이는 중국이 문화대국이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화 한 편이 조금만 인기를 얻어도 관객 수가 금방 몇백만 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강대국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를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중국 경호원도 그 말에 동의하며 혹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아예 공항 출국장에 팬들이 서 있지 못하도록 한 것 같다며 얘기했죠. 그때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피에르는 중국 문화가 중국에서만 유명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작품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중국 작품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리웨이는 열을 올리며 여러 중국 프로그램의 이름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가 말하는 프로그램들을 아는 경호원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 안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리웨이는 흥분해서 다들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그때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야외 촬영 일정이 있어서 일찍부터 분주했죠. 매니저가 우리를 모아놓고 오늘도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호원들은 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많은 경호원들이 오늘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죠. 심지어 일부는 할 일 없으면 오히려 좋다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 촬영팀이 한국을 배경으로 리우이페이의 화보를 찍고 있었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를 섰지만 사실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 촬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경호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리우이페이의 화보 촬영 중이라고 설명했죠. 그러자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인기 많은 배우인가 보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정정하며 리우이페이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리우이페이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리우이페이가 예전에 유럽 촬영을 갔을 때도 모두가 그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런 오해에 민감해졌다는 거였죠. 리우이페이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자신이 대국 중국인인데 후진국 한국인 취급받는 게 너무 화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매니저가 재빨리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는 리우이페이를 진정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촬영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전혀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호원들이 있는 게 오히려 인력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이페이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리우이페이는 그들에게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중국의 유명 배우라며 잘 보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가 물어본 두세 명의 한국인 모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매니저가 그녀를 말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매니저가 급히 우리를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며 우리는 모두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매니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고 계약금도 모두 지급된다고 했지만 팀을 나눠 경호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라는 왠지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경호원을 대동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자유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신난다며 들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리우이페이의 입장이 되어보니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스타라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호팀을 동원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 기간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어쩐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만 사라와는 쉬는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왔던 터라 무얼 하면 좋을지 잘 몰랐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관광 정보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드렸죠. 그녀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알려주셨어요. 경복궁 같은 유명한 관광지도 있지만 바닷가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특히 월미도를 추천해 주셨어요. 바다 열차를 타고 전망대에 가는 것도 좋고 싱싱한 해산물도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해산물은 보통 비싸잖아요. 제 주머니 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래도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결국 월미도행을 결정했어요. 로비 직원에게
자세한 교통편을 물어본 후 호텔을 나섰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의 바다가 기대되더라고요. 바다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지하철처럼 생겼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정말 멋졌죠.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다 열차의 가이드가 들려준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이끈 연합군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인천을 기습 공격해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인천의 조수 차이가 심해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북한군의 방어가 약한 틈을 노려서 고작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작전이 성공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군인들의 전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죠. 전쟁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작전이었다니 너무 흥미로워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바다 열차에서 내려 걷다 보니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후된 곡물 저장 창고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죠. 한국 사람들의 신미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칙칙했을 창고가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배가 고파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이 보였죠. 가게 앞 수족관에는 싱싱해 보이는 물고기와 조개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사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서툰 영어로 혼자 왔냐고 물으시더니 싸게 해주겠다며 호객 행위를 하셨죠. 저는 돈이 없다는 듯한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계산기로 예상 가격을 적어 보여주셨는데 너무 놀라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해봤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대로라며 더 싸게 해줄 테니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 비싼 조개를 이렇게 저렴하게 팔다니 한국 물가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해산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고가라 평소에 접하기 힘들거든요. 사진보다 양이 적겠지만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엄청 무거워 보이는 쟁반을 들고 오셨죠. 불판 위에 여러 종류의 조개를 올려주셨어요. 녹인 치즈에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맛본 조개구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조개의 풍미와 부드러운 치즈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빨간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매울 것 같아 망설였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괜찮다는 말씀에 용기 내어 살짝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매콤달콤한 소스의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정말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스가 바로 초장이라는 거였죠. 그 이후로는 치즈는 제쳐두고 계속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이런 맛있는 소스가 있다니 거의 초장을 먹기 위해 조개를 먹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무리하며 아주머니가 라면도 한 그릇 내오셨어요. 뜨끈한 국물에 면을 후루룩 들이키니 정말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니 월미도를 추천해준 호텔 직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예상치 못한 휴가였지만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어요. 내일 경호 일정을 마치면 또다시 쉬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번 월미도행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다른 장소를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사라는 내일 북한산을 갈 건데 특히 산 밑에 있는 순두부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니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한국 분들이 좋은 곳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면 더 좋겠죠. 관광객들만 가는 곳보다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거든요. 초장 같은 한국 전통 소스도 많이 알려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오늘 하루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오늘 레이첼 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레이첼 양 어머니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걸 보고 한국에 와서 한번 수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엄청난 경호원을 대동한 중국 배우도 참 우스웠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인처럼 똑같이 대해달라고요. 우리도 한국만큼 월급 주고 한국처럼 일 적게 하고 싶다고요. 최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 인도 삼성 공장 파업에서 인도의 강성 노조가 점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에서 철수카드를 고려하자 인도 정부 측에서 황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강성 노조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니 한국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똑같이 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파업을 무기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도 공장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뒷 배경에는 현재 또 다른 세력이 개입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가 개입하여 강성 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시위가 시작된 계기가 도대체 어디부터였나 따져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사내 네트워크에 올라온 인도 인사팀의 이야기를 번역해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30대 인사팀장 올리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인도의 파업 소식이 많이 전달된 듯한데 지금 첸나이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번 인도 법인을 차릴 때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아무래도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인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공장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지 직원 채용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이 이렇게 심각하게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인도 노동자들은 자잘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긴 했죠. 식당 메뉴 개선이나 휴게시설 확충 같은 건 수시로 불만을 표시하곤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능하면 모두 수용하려 노력했어요. 삼성 측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생산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라는 모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해왔어요. 라훌이라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죠. 라훌은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라훌이 제안하는 내용이라면 조금 무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줄 용의가 있었어요. 참 선한 직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라훌은 에어컨 버스를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통근 버스 중 5대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더 늘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였죠. 저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라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라훌이 다시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2차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설치에 무슨 2차 협상이 필요한지 의아했지만 좀 더 일정을 당겨달라고 부탁하려나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면담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훌과 함께 아미트라는 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미트는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불만도 굉장히 많고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직원이라 골치가 아팠죠. 저는 아미트의 등장에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아미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훌은 그 면담 내내 입도 뻥긋 않더라고요. 아미트는 다짜고짜 급여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요. 저는 아미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첸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그 금액의 2배에 가까운 3만 5천 루피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6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죠. 사실 처음 이 급여를 책정할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 정도로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굳이 삼성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평균 임금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때 함께 일하는 김 팀장이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김 팀장은 삼성이 인도로 온 이유는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인도 직원들이 급여를 잘 받으면 해당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도 정부가 삼성에 제공해준 혜택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사람을 부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삼성은 항상 글로벌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결국 그 급여 수준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미트가 받는 금액은 이미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도 지금 현재 급여의 2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미트는 노동시간 단축과 추가 수당 인상까지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운영한다면 회사의 재정 상황은 엉망이 될 게 뻔했죠. 저는 아미트의 요구를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미트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듯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옆에 라훌의 표정은 달랐어요. 라훌은 아미트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라훌은 아미트와 뭔가 이야기한 게 있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먼저 아미트의 요구사항을 잘 들었다고 설명하고서는 현재 삼성이 지급하고 있는 급여가 이미 지역 평균의 2배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라훌이 요구한 에어컨 설치는 105대가량 증설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미트는 자기들 요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얘기하고서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며 그 즉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월급 인상만 해주면 순순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노조가 생긴 이상 더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월급 2배 인상에 근로시간은 단축해달라며 더한 생떼를 쓰더라고요. 아미트는 현재 주 6일 근무제인데 한국처럼 주 5일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도 인도가 더우니까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삼성의 직원이고 삼성은 한국 회사니 한국처럼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했어요. 이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더 높은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단 삼성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미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훌은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라훌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괜히 여지를 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훌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팀장이었으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현재 한국 출장 중이라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즉시 내부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아미트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데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 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초기에 라훌이 요청했던 에어컨 버스 확대와 직원 복지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노조까지 만들겠다는 아미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라훌과 마주쳤어요. 라훌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라훌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라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긴 노조에 들고 싶지 않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라훌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면담을 했다고 얘기했고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해주신다길래 기쁜 마음에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는데 아미트와 그 일행이 갑자기 다가와 그것 가지고 만족하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런 노조들이 파업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니 한국의 어떤 기업도 노조가 끝까지 해달라고 뗐으면 다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뗐으면 가능하다며 라훌 보고 2차 면담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2차 면담을 가기 전 라훌 보고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전에 다른 직원들도 몇 명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었어요. 부자들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인도의 부는 정말 일부만 가지고 가는데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라훌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자긴 원치 않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들은 쉽게 라훌을 놔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라훌의 집과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며 그들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면 자신들과 함께 투쟁하자고 했죠. 라훌에겐 홀어머니가 계셨고 라훌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라훌의 말에 따르면 이미 많은 직원들이 그 노조와 함께 하기로 했고 일부는 자기처럼 어쩔 수 없이 노조에 든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다음 날 아미트에게 에어컨 버스 확대와 일부 복지 외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아미트는 회사 측의 제안을 듣자마자 돌연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이 순간부터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첸나이 공장은 삼성의 인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게 뻔했어요. 그러면서 협상안에 이 내용도 추가해달라고 얘기하며 점점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만약 직원이 사망하면 직장도 승계해달라고 하고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으니 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한국 삼성과 비교하며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한국 삼성 직원들은 재택근무도 한다던데 우리도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말과 더불어 무조건 똑같은 복지를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한국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건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아미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미트를 비롯해 공장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시위 행진을 할 거라며 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시위 행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들은 척도 않더라고요. 노조 측에선 정말 통보한 날짜에 시위를 하는 듯 했고 저는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도 정부 측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첸나이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노조 파업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즉시 경찰을 보내 해당 시위대를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100명 가까운 직원들을 모두 구금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구금 장소였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구금시킬 장소가 부족했고 인근 결혼식장까지 수배해 4군데로 나눠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후 다시 정부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매우 공손한 태도였어요. 너무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삼성이 떠난다고 하면 손해가 막심했어요. 물론 삼성 측에서도 그간 설비 투자 비용과 공장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간 인도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발 들어와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파격적으로 낮춰주고 공장 부지며 건립에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이게 모두 무산돼서 삼성이 떠난다면 삼성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철수를 고려하거나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투자 회수를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강성 노조는 날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출근하지 않고 회사 앞에 천막을 깔고 시위를 이어갔어요.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회사의 화장실이나 급식시설은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급식 문제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사실 인도 공장의 급식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인도 공장에도 한국 직원이 있으니 한국 직원만 따로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인도식에다 저 같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서양식까지 거의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어요. 영양적으로도 맛도 우수한 식단이라 점심시간마다 만족도가 높았죠. 노조는 일을 안 하고 파업한다면서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정말 기생충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회사 이전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도 많고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외교부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웨이였어요. 리우 웨이는 저를 보자마자 곧바로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직접 공장 부지를 다 봐뒀고 건설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면 바로 인도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장 건설과 부지 이용 비용 모두 향후 5년간 금액을 받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다른 기업 대비 50% 할인가에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음 제안이었어요. 향후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물류 비용도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제안이면 공장 이전에 드는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왜 경영팀이 아니라 인사팀인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리우웨이는 경영팀은 대부분 한국인이라 프로세스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영국인인 제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우웨이는 얼른 인도 직원들을 이참에 다 잘라버리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우웨이에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과도 얘기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우웨이는 삼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다 들어주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사활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리우웨이는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자기와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이니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중국 조건이 이렇다고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끝까지 석연찮았죠. 그런데 다음 날 한국에 있던 김 팀장이 생각보다 빨리 인도로 돌아왔어요. 노조 파업 얘기를 듣고 예상 일정을 좀 더 당겨 인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 팀장은 곧바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제 있었던 중국 외교부 직원의 방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김 팀장에게 중국으로 이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그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김 팀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인도보다 중국 노조가 더 심하다고 말하면서 거긴 아예 공장을 무단 점거할지도 모른다며 학을 떼었습니다. 김 팀장은 중국의 강성 노조 사례들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2018년 선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경영진을 감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장 이전이나 폐쇄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국 외교부 직원의 방문부터 그가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들까지 모두 얘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운영팀이 다 한국 사람이라 아예 CR도 안 먹힐 것 같아서 바로 제게 왔나 보다며
중국과는 절대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밖에 큰일 났다고 얘기하더군요. 나가봤더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성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리프를 인질로 잡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리프는 나이가 어린 직원으로 기존의 노조에 들지 않고 계속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어요. 아리프처럼 비교적 나이가 어린 직원들은 어른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들지도 않았죠. 사실 그 나이치고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직원들의 그런 모습이 노조 위원장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었어요. 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아리프를 비롯한 어린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철야 작업까지 하며 최대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프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다른 어린 직원들 보란 듯이 계속 노조 측에 들지 않고 출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막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노조원들은 이미 한통속이라 그런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있었어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아리프가 다칠 것 같았어요. 노조 위원장은 뾰족한 유리병을 아리프의 목에다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노조 측으로 넘어오면 아리프도 너희도 모두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노조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찔리는 거라며 계속 협박을 이어갔거든요. 아리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자 김 팀장이 갑자기 나서서 말로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직원 한 명 찔러서 뭐가 바뀌겠냐고, 차라리 자기를 인질로 잡고 회사 측과 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악질 노조 위원장은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잠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계속 변하는 게 보였어요. 김 팀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팀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노조 위원장은 유리병 조각을 김 팀장에게 댔다가 아리프의 목에 댔다가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아리프의 목에 병 조각이 스쳤고 아리프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놀란 건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노조 위원장이 잠시 빈틈을 보이는 순간 김 팀장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발로 유리병 조각을 차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김 팀장은 노조 위원장을 엎어치기 했습니다. 순식간에 노조 위원장을 제압했는데 사실 노조 위원장 덩치는 김 팀장의 거의 2배였거든요. 그러면서 김 팀장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파랗게 어린 직원을 인질로 이렇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직원들도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곧바로 회사 측 직원들이 바로 노조 위원장을 붙잡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 즉시 김 팀장은 유리병에 베인 아리프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고 제가 차를 운전해 직원을 태웠어요. 가는 내내 김 팀장은 아리프의 상처를 걱정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리프의 상처는 깊이 베이지 않았지만 흉터가 질 것 같아 걱정이었죠. 아리프는 아까 정말 무서웠는데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팀장은 아리프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리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리프에게는 당분간 쉬라고며 회사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 팀장에게 도대체 그런 무술은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김 팀장은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군대는 뭐 하는 곳이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특전사 출신이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특전사는 맨손 격투기부터 시작해 각종 무기 사용법까지 배우는데 심지어 수중 침투와 고공 강화 훈련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솔직히 김 팀장은 호리호리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깡다구와 힘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전사의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 오늘 저만 있었더라면 아마 순순히 노조 위원장의 말을 들어줬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상황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노조 직원들도 꽤나 겁을 먹었을 것 같았죠. 그러면서 김 팀장은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며 공장 이전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이전은 정말 큰 결정이니까요. 저는 베트남 공장도 쉽지 않고 태국에 가기도 어려운데 어디로 이전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김 팀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차라리 한국은 어떻냐고 했어요.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자 김 팀장은 평균 임금은 높더라도 한국은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 불량 확률이 확 줄어들 거고 한국 기업이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거야 잘 알고 있었죠. 여기 직원들만 봐도 그랬습니다. 김 팀장과 다른 한국 직원들은 항상 열심히 일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김 팀장은 무엇보다 어린 직원을 인질 삼아 이런 행위까지 벌인 노조를 그대로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영업팀과 공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김 팀장이 말했어요. 다음 날 영업팀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정부 부처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최대한 인도 정부에서 해결해 줄 테니 공장 이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었어요. 한국의 강성 노조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특히 2018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당시 현대자동차는 하루에 약 1230억 원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고 해요. 이는 3000대 이상의 차량 생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강성 노조는 어디서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인도 정부가 아무리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더라도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 남는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 노조는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저번 양궁 감독님께도 몹쓸 짓을 하더니 꼭 뒤통수를 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필름이었습니다.